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을 포함해서 이 수도권에서는 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축하를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재선이신데 초선과는 좀 여러 면에서 좀 느낌이 좀 다르시겠죠? 저희들은 뭐 국회 관행이라든지 관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나서기도 힘들고 또 재선 이상 3선 분들이 초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우도 잘 안 해주시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재선이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여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통합당 재선위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터뷰가 서울권의 민주당 재선위원은 많기 때문에 네. 인터뷰 등이 몰리는 등 상당히 바쁩니다. 아, 저희도 저 의원님 인터뷰 하려고요. 네네. 예, 작가가 아주 애를 먹었다는 그런 감사합니다. 후문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서울 서초울에서 이 당선된 재선 의원이시고요. 그 전에 또 네네. 서초구청장도 하셨잖아요. 네네. 지역민들이 아무래도 뭐 현안을 또 얘기하고 또 의원님께서 현안을 챙기는 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현안 상황이 알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뭐 국회가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 원구성 협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원구성 전망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 정수는 통과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수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사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법사위를 저희들이 저희 통합당이 가져오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다 포기해도 좋다는 저희들은 상당히 강경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인데 177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2당인데 10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당이 의장을 가져갔다면 2당은 당연히 법사위원장 2번을 가져와야 되는데 1당에서 1, 2번을 다 먹고 3번을 가져가 이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법제사법위원회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상임위원회로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8대를 보더라도 그때는 저희 당이 185석,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고요. 이것이 30년의 간행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민주당 쪽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주고받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 원내대표들 간에 좀 전해지는 이 마크 네네. 협상의 좀 얘기는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저희들도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 또 여당도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여당께서 좀 제시하는 안은 법사위를 나누어서 네. 체계 자구 수정만 하는 다른 위원회를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나누자. 뭐 이런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법사위를 나눠서요? 네네. 아,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좀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나누면 의미가 없죠. 일단은 의장이 모든 국회를 통과한다면 네. 법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키는 골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엑스레이트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트가 의장이나 어떤 민주당의 여당의 역할이라면 예. 브레이크는 법사위원장 또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한쪽으로 모든 것이 편중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세계 각국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야 입장에 맞서다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내일을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원구성 협상에. 그렇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하고 걱정도 돼서. 지금 여당에서는 예. 우리 저희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든 상임위를 배정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강경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 이 21대 이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마쿠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주고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나눠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꼭 움켜쥐고 나누지 않겠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여하튼 계속 끝까지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21대 국회에 대한 또 국민적인 기대가 크니까요. 여야 모두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미래통합당 변화에 대한 이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중진 의원과의 또 연석회의도 있으셨다고 하고 또 서울 경기 의원들과 오찬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함께 하셨겠네요. 저는 참석하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께서는 좀 이 보수보다는 좀 진취적인 부분에 좀 무게를 많이 싣고 계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의제 설정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개념 도입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잡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칼럼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이 어떤 구상들은 2000년 미 대선 당시에 이제 공화당 부시 후보가 내세웠던 이 따뜻한 보수주의를 연상케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이 돼 있던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하고 내놓은 거겠죠, 김종인 위원장도.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만은 지금 세계 각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보면은 보수는 진보를 닮아가고 진보는 보수를 닮아가서 어느 것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의제를 제대로 편취해서 정말 국민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진보의 좋은 정책은 받아들여서 정말 더 나은 어떤 당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죠. 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장 당 밖에 계시지만 홍준표 전 대표만 해도 이 사회주의적인 배급제도와 다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도 밝히셨는데. 네네. 그런 의견도 당내에는 있는 거죠? 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감하게 도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홍준표 전 대표는 불평등 해소, 지금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불평등 해소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 표현은 불평등 해소에 더 관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 특히 굉장히 불평등 해소 요게 관점을 두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거의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실험 중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실업자 2,000명에 대해서 매달 한 70만 원 줘가지고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케냐나 네덜란드도 4개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빈곤층 230만 명에 대해서 월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해서 찬반 양론이 붙어 있고요. 스위스도 성인에 대해서 지급할 거냐 말 거냐가
올 6월 달에 지금 6월 달에 국민투표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 각국이 지금 도입을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이런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도 마찬가지고. 예, 이 경제, 이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보수 진보가 함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같아서요.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견이 많이 큰 부분이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이 네네. 탈북자 단체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제 강경한 입장을 이 천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든지 또 근시안적 대북 전략 예. 이런 것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에서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대북 전단 살포가 작년에만 해도 9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탈북자 단체에서 올해만 해도 3차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강력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부장 이야기를 하고 노동신문 일면에 놓고 또 북한 전역에서 규탄대도 있고 또 대남 전략이 대적 전략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이게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게 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든지 또 대북 이런 단체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설립 취소 이렇게 급격하게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이 현행법으로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통일부는 좀 입장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네. 이런 탈북단체의 또 대북전단 살포가 좀 한반도의 평화 기류 이런 것과는 사실 배치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시행 자체를 좀 유연하게 예를 들자면 6월 25일 날 대북단체 100만 장을 지금 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예.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이제 일부 송영길 위원이라든지 또 통일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항공안전법에 보면 비행장치라는 사용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 비행장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지가 있고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주민의 안전위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행법에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해석의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시간을 가지고 예.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탈북단체들의 이런 전단 살포에도 좀 문제는 있지만 네네. 이 정부도 좀 긴 호흡을 갖고 법 개정이나 이런 좀 강경한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목적이 뭔지, 예. 북한의 전략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상세한 것도 아직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해서 좀 긴 안목을, 좀 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6월 25일이 이제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올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100만 장을 또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 명 생각해봐도 이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 좀 더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예. 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또 언론 보도도 찬반 양론이 또 큰데. 네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제 부의할지 여부를 오늘 네네.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영장 기각과 이 검찰의 기소 여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쟁점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네네. 바라보세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서는 예상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셨네요. 예. 네네. 이 재판은 원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할 때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돼야 됩니다. 그 형사소송법 7조를 보면은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주거도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야 이 어떤 구속을 하는데 예. 지금 뭐 굉장한 증거를 확보돼 있고 도망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예상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안 넘길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예. 일반 시민 15명을 구성을 해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의심의위원회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예. 피의자가 그것을 누릴 충분한 권리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그 예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찬반 양론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경제적 네네. 문제를 고려해서 또 불구속 네네.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오늘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과연 붙이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현안에 대한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